경제학 하면 뭔가 복잡한 수식, 어려운 그래프, 이런 거부터 딱 떠오르시죠? 근데요, 사실 경제학은 우리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랍니다. 오늘 저랑 같이 경제학의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기본 원리를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대학에 가는 진짜 비용, 과연 얼마일까요? 단순히 등록금, 책값, 생활비만 딱 떠올리셨나요?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고민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경제학 이야기는요, 바로 이 희소성이라는 단어에서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간단한 진리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걸 다 가질 순 없다는 거죠.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자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래서 사회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나눌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거고요. 경제학이 바로 그 방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인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우리 각자, 바로 나 자신이 일상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지 그 원리들을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원리, 이거 아주 유명한 말로 딱 정리돼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뭔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험 전날 밤에 파티에 간다? 그럼 공부할 시간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돈을 더 벌려고 야근을 한다. 그럼 당연히 내 여가 시간을 포기하는 거고요. 모든 선택에는 이렇게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회가 마주하는 아주 큰 딜레마가 하나 나와요. 바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자, 경제 전체를 하나의 커다란 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파이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바로 효율성이고요. 이 파이를 얼마나 공평하게 나누는지가 형평성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종 이 파이를 더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다 보면 파이 전체 크기가 오히려 작아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곤 하거든요. 자, 그럼 이 선택의 대가라는 걸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두 번째 원리, 정말 중요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어떤 선택의 비용은요, 그냥 내가 내는 돈이 끝이 아니에요.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해야 했던 다른 모든 것들의 가치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우리 아까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대학에 가는 것의 기회비용. 이건 등록금뿐만 아니라 그 4년 동안 대학 안 가고 일을 했다면 벌 수 있었던 그 포기한 소득까지 전부 포함시켜야 진짜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원리는 간단한 퀴즈로 알아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가게 매니저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산원을 한 명 더 뽑으면 인건비가 일주일에 $300가 나가요. 대신에 매출은 $400가 늘어납니다. 자, 어떠세요? 이 계산원 고용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고용한다입니다. 왜냐고요? 합리적인 사람들은요, 한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결정 하나 때문에 추가로 얻는 이득이 추가로 드는 비용보다 큰가? 딱 이것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엔 추가 이익이 $400, 추가 비용이 $300니까 어때요? 당연히 고용하는 게 이득인 거죠. 네 번째 원리. 이건 정말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강력해요. 바로 사람들은 인센티브, 즉 경제적 요인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커지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 휘발유에 세금을 왕창 붙여서 기름값이 확 올랐다고 쳐요. 그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비 좋은 차를 찾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식으로 자기 행동을 바꾸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나 혼자 하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얽히고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 상호작용의 원리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바로 거래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래라고 하면 누군가 이기면 누군가는 지는 제로섬 게임처럼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요, 정반대예요. 자유로운 거래는 모두를 더 잘 살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기가 제일 잘하는 일에 집중, 즉 특화해서 서로 교환하면 결국 우리 모두가 더 다양하고 좋은 물건을 더 싸게 누릴 수 있게 되거든요. 아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떻게 경제 전체가 조화롭게 굴러갈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여섯 번째 원리,
애덤 스미스의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이 등장합니다. 시장 경제에서는요, 모든 개인과 기업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가격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이 모든 행동을 잘 조율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물론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마법의 지팡이는 아니에요. 가끔 시장이 스스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나누지 못하는 이른바 시장 실패라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바로 이럴 때 정부가 나설 수 있습니다. 이게 7번째 원리인데요. 정부가 재산권을 딱 지켜주고 환경오염 같은 외부 효과나 독점 기업 같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아서 효율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형평성을 더 좋게 만들어서 시장이 더 잘 굴러가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렌즈를 쭉 당겨서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만 5천 달러,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1인당 평균 소득입니다. 그런데요, 같은 해 나이지리아의 1인당 평균 소득은 겨우 5천 달러였어요. 이 어마어마한 생활 수준의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8번째 원리, 생산성이에요.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결국 그 나라의 생산 능력, 다시 말해서 노동자 한 명이 1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어제 샀던 커피가 오늘 가니 가격이 올랐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장바구니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기만 할까요?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물건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 장기적으로 보면 범위는 거의 딱 정해져 있어요.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서 시중에 돈이 너무 흔해지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원리입니다. 사회는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사이에서 아주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해요. 이걸 상충관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 일자리는 늘어나서 실업률은 낮아지지만 물가가 오르는 부작용이 생기고요. 반대로 물가를 잡겠다고 돈줄을 꽉 조이면 물가는 안정될지 몰라도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늘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는 정말 어려운 균형점인 셈이죠.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살펴본 10가지 원리는 결국 크게 세 덩어리로 묶을 수 있어요. 첫째, 나 개인의 선택. 우리는 늘 뭔가를 포기하면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죠. 둘째, 우리의 상호작용. 우리는 시장에서 만나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를 하고 가끔 정부가 그 판을 더 좋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라 경제 전체의 움직임. 이건 결국 얼마나 잘 만들어내는지, 즉 생산성과 돈이 얼마나 풀렸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자,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오늘 배운 내용으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에서 주차 허가증 가격을 10달러로 확 내려줬어요. 와, 주차비가 정말 싸진 걸까요? 아니면 주차 공간을 찾으려고 캠퍼스를 몇 시간씩 뺑뺑 돌아야 하는 그 시간, 그 스트레스, 바로 그 기회비용이 훨씬 더 커진 건 아닐까요? 이제 여러분도 경제학자처럼 한번 생각해 보실 시간입니다.